멘탈 강한 사람이 아니라 기분 좋은 사람이 이긴다.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제 생각엔 누군가와 지금 감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이야기하는 일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을 때도 정말 좋아요, 최고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더더욱 드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직장 문화가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내 기분은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최근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 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와 마음의 취급 설명서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오감 및 언어와 뇌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해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끄는 과학적 기술과 연구 등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질문을 할 때 우리 뇌에는 자연스럽게 공백이 생기는데 뇌는 이 공백을 위협으로 인식해 그 공간을 필사적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이런 뇌의 움직임을 이용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어때?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걸어보세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라 내뱉기 뻘쭘할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제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 역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당신의 행복한 감정을 천하게 파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그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야 삶이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내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건 행복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행복 지수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나라임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 걸까요? 행복지수가 낮은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을 꼽는다면 바로 사회 통념일 겁니다. 일본 사회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참 편안하고 쾌적합니다. 그 반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일본은 고객이 최상급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입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최상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라도 직원들의 기분을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쁜 기분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 여파는 결국 사회로 되돌아오니까요. 모두가 자신의 기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분도 돌보는 사회라면 손님은 곧 왕이라고 강조해도 개인과 사회가 균형을 잃지 않을 겁니다. 최근 들어 감염병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기분을 우선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일과 벨기에에서 생활하며 얻은 큰 깨달음 중 하나는 그들이 기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기분은 뒷전으로 미룬다로 전제로 한 사회입니다. 리모트 워크가 당연해지기 전 사람들로 꽉 들어찬 아침 출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무실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스트레스 내성이 높을 거라 가정하고 직원의 기분을 무시하면서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곳이 여전히 많죠. 제가 방문했던 한 회사에서는 다 팔기 전까지는 사무실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는 지시를 내리더군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룬 성공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건 그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먼저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 구조와 소통법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2019년 열린 럭비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은 강적과 대등하게 싸우며 선전했습니다. 저는 선수들끼리 몸을 부딪히는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이 강호국과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수들 인터뷰를 보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때의 고충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연습하지 않았다면 강적을 상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보다가 수많은 희생을 치른 대가로 얻은 승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수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가며 고통스러운 훈련을 계속했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선수들의 인터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세계와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전제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스포츠는 정해진 규칙 속에서 승리를 목표로 한마음으로 뭉쳐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승부의 세계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각자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세계입니다. 따라서 규칙이나 규범도 다양하고 가치관 또한 천차만별이죠. 희생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나 조직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회사나 조직에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해야 한다라는 인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열심히 한다. 무뚝뚝하고 웃지 않는 사람일수록 진지하게 일을 한다. 오래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업무를 한다.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수하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행동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현지 동료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원래 다 기분이 안 좋은가요? 왜 안 웃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볼 때마다 복도를 뛰어다니던데 왜 그런 거예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하나요? 그들은 희생하고 인내하는 업무 방식에 의문을 가집니다. 저는 독일과 벨기에의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의 영역을 떠나 지금 이 순간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꼭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 밤과 안개라는 책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은 히틀러 정권 시절 2년 반 동안 나치 수용소에서 지내다 살아남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자전적 체험 수기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픽픽 쓰러져 죽습니다. 프랭클 박사도 함께 수용된 아내의 생사조차 모른 채 언제 출소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가혹한 상황에서 사경을 헤매죠. 그러나 프랭클 박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자신이 겪은 참혹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와 반대로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로 생을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직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출소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그것이 헛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은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갖춰진 내 사고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새삼스럽지만 사실과 해석의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은 사실보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기술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이를 활용해서 좋은 기분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분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기분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즉 내가 좌우한다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이 문장을 따라해 보세요. 꼭 소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문장을 떠올려도 좋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 책의 독자라면 어떤 목표를 세운 다음 해내겠다고 마음먹고 실제로 성과를 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람이 하루에 하는 생각 중 95%는 전날 했던 생각들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계속해서 되뇌고 유지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책을 읽으며 이렇게 말하는 독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가득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바꿀 수 없다고 한탄만 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해석이 빛을 발합니다. 이 기술을 잘 써먹는다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늘 기분이 좋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좋은 기분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루 중에 80에서 90% 정도는 행복한 기분으로 보낸다는 걸 목표로 삼아 보라고 조언합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기분이란 문장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흔히 쾌락을 우선하며 목표를 향해 행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행동력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좋은 기분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만약 실행력이 같은 두 사람 중 매일 기분이 좋은 사람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 누가 더 행복해할 것 같나요? 누가 더 오랫동안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중 동료로 택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일하고 싶은가요? 대부분 기분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뇌과학 분야에서는 이미 흔한 주장인데 좋은 기분은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전야가 기능하는 상태입니다. 전두전야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내뿜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창조적인 발상과 장기적인 기억 능력에도 관여합니다. 한편 고통스러운 기분은 주로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대뇌 변연계가 기능하는 상태입니다. 도전을 거부하고 안심과 안전을 추구하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대처하게 만듭니다. 뇌과학 관점에서도 기분에 따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명백합니다. 기분에 대해 뇌과학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분이 원인, 사건이나 일이 결과죠.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분으로 지낼 것을 자기 자신과 약속해야 합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고 지칠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판단이나 발언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분이 좋은 상태라면 결단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제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IT 기업 경영자인데 자사의 밸류, 미션, 비전을 다시 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점차 진짜 자신의 축을 깨닫고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졌고 그 덕분인지 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규모가 커진 밸류, 미션, 비전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기분이 나쁜 사람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는 남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피해를 줍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 떠드는 정보나 서비스 중에 진정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는 공포를 마구 부추기며 소비자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면서 관심을 끄는 상품과 서비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게 과연 저뿐일까요? 소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산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휴가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휴가를 가기 위해 일한다는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휴가지에서 내년 여름 휴가를 예약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독일에서는 보통 7월에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일정은 6월까지 맞춥니다. 여름 휴가철은 8월 말까지 계속되는데 한 달 동안 휴가를 내는 직원들도 흔합니다. 평소에 휴가 간 직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미리 업무를 분담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쉽게 대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폴더를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작업 흐름도 되도록 간단하게 합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12월에 휴가를 가는 직원도 많습니다.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직원에게 남은 휴가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사팀에서는 휴가를 다 쓰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휴가 가는 직원에게 눈치를 주거나 아예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가로 자리를 비운 담당자를 배려하는 문화도 없기 때문이죠. 사회의 통념을 바꾸지 않으면 서유럽 사람들처럼 휴가를 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저는 휴가를 길게 가는 독일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하는 건 아닌가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3년쯤 됐을 때 2주 동안 여름휴가를 다녀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회사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동안 내 삶 속에 일과 회사 생활이 속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늘 불안하고 화가 나 있었는데 휴가를 떠나서 생각해보니 정말로 회사에 필요한 게 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과하게 신경 쓸 때 내 기분은 망가진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잘 헤아리면서 내 감정은 무시했다. 사람들의 기대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마음 상했다. 주변 사람들 비율을 맞추느라 괴로웠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회사에 다닐 때도 주변 사람들과 사내 분위기에 맞추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이 전체나 조직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변명거리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죠.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자신의 기분을 무시하게 됐을까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독일과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패전국이고 산업적으로는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일인 하면 시간과 규칙, 약속을 잘 지키며 검소하고 전략하는 빈틈없는 인상이 들지 않나요? 이런 점들 때문에 독일인은 일본인과 기질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라이프 스타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독일은 개개인의 자립과 독립을, 일본은 전체에 대한 협조와 동조를 중시합니다.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만 10세가 되면 일찌감치 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독일의 교육 제도는 우리와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치며 인문계로 갈지 실업계로 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진로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 두 번째는 직업 전문 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실업학교, 세 번째는 기술 장인을 목표로 하는 직업학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스스로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하는 거죠. 수업 방식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1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 곧바로 집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스포츠 클럽에 가는 등 여러 활동을 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죠. 자유로운 만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나는 뭘 좋아할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뭘까? 다른 사람과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다를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학교에서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예전에 해외에서 잠깐 귀국해서 제 아이가 참가한 운동회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광경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아이들이 단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훌라후프를 허리춤에 빙글빙글 돌리는데 꽤 질서정연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아이들이 협조와 연대를 강조하는 교육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익숙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 때문에 쉽게 기분이 상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과하게 의식해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또 자신이 신경 쓰는 만큼 주변 사람도 똑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대에 못 미치면 곧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다시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분위기 파악하기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맥락 문화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짐작하면서 의사소통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고맥락 문화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죠. 한편 저맥락 문화는 그냥 속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독일은 대표적인 저맥락 문화입니다. 독일인들은 직접적이고 알기 쉬운 표현과 이론을 선호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를 두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인들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의문을 품고 애초에 왜 뭐뭐 부서가 있는 거죠? 처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흔한 일이죠. 대놓고 비판했을 때 그 사람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이 철렁해질 만큼 눈치 없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죠. 물론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저 사실에 근거를 두고 논리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지각을 3번 한 사람에게는 이번 달에 3번이나 지각했는데 맞습니까? 지각한 이유가 뭐죠? 라고 묻습니다. 너는 진짜 시간을 잘 안 지키잖아. 너무 게을러. 라는 식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 반면에 일부는 어떤가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한 달에 지각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때문에 지각을 했는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속으로 저 사람은 너무 게을러 라고 멋대로 추측해버립니다. 40대 대기업 관리직인 제 클라이언트는 매일 회사에서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공부한 분이라 그런지 상대방 기분이나 태도를 파악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섣불리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기분 상태를 지레 짐작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신경 쓰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요.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 불편해도 참고 넘겨요.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몸이 너무 피곤해요. 몸이 부서지도록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고통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애초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했던 벨기에는 플라망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3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언어를 바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은 나와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집 앞에 난 잡초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집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초인종을 누르고 주의를 줄 정도거든요. 제 고향 나라에는 야쿠시지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그곳 스님의 설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새해가 될 때마다 찾아갑니다. 그 설법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쥐었다가 펴보세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니 뜻대로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 마음이 통했는지 사람들은 전보다 더 자주 제 말에 따라 주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을 차게 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만큼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은 쉽게 깨집니다. 자율신경을 이루는 교감신경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좁혀 혈액순환을 늦추고 체온을 낮춥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우리 면역체계는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관련된 단어를 볼 때 실험자들의 체온은 골고루 높여졌고 우울함에 관련한 단어를 볼 때는 체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는 우리의 감정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문장을 떠올리며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보세요. 꼭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